지난 이야기. 바바로사 작전을 통해 독소 전쟁을 일으킨 독일은 소련 영토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당시 소련의 영토였던 키예프에선 독일군의 포위 섬멸 작전이 펼쳐져 수많은 소련군 사상자가 발생한다. 이후 독일군은 우크라이나 전역을 차지하기 위해 흑해의 유충지인 세바스토폴로 향하게 되는데, 독일군과 소련군이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인 세바스토폴에서는 어떤 전투가 벌어졌나? 뉴스멘터리 전진과 사람에서는 독소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은 세바스토폴 공방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얼마 전이었죠. 러시아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를 잇는 크림대교에서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 배후를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크림반도, 크림대교 폭발에는 독소 전쟁의 이야기가 또 담겨 있습니다. 흑해 함대라고 흔히 보이죠. 러시아 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세바스토폴 항구의 동맥이 바로 이 크림반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독소 전쟁 때도 역시나 이 세바스토폴 항구에서 엄청난 전투가 치러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남 박사님, 임용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바스토폴 항구 어떤 항구입니까? 이곳에서 일어났던 이 전투, 그리고 이 장소, 배수진을 표현하기에 딱 적당합니다. 배수의 진. 흑해를 배수진으로 치고 지금 소련군이 저항하는 거거든요. 이 세바스토폴이라는 곳이 이 당시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련군이 크림반도 이 서쪽에 있는 세바스토폴에 몰려 있어요. 여기에 삼중 방어선을 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먼저 이 세바스토폴은 지리적으로 어떤 곳이에요? 네, 세바스토폴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림반도 남쪽에 위치한 항구입니다. 전략 항구인데요. 이것을 사람들은 흔히들 부동항이라고 알고 있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당시 소련이 가지고 있던 몇 안 되는 부동항 중에 하나였고요. 여기가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수출입이 다 막히니까 경제적으로 무너지게 되는데, 이거를 군사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 보시면 밑에 블랙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흑해. 세바스토폴이 넘어가게 되면 흑해에 대한 제해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흑해 위쪽에 보면은 오른쪽 위쪽에 바다가 조그만 게 하나 더 있죠. 네. 저게 아조프해라고 합니다. 이 크림반도를 내주게 되면 아조프해까지 같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지금 독일하고 소련이 전선에서 맞붙어서 전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크림반도가 함락이 되게 돼서 독일군이 아조프해를 따라서 후방으로 돌아가면은 모스크바를 측후방으로부터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2014년에 러시아가 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을 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저 아조프해를 넘겨주게 되면 모스크바가 순항미사일의 사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게 러시아가 인식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곳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반대로 꺾어서 얘기하면 독일군으로서는 저 세바스토폴을 점령하면 모스크바를 뒤로 가서 중부군과 힘을 합쳐서 모스크바 함락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지금 전략적으로, 작전적으로 두 분이 핵심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상징적, 역사적으로 보면 저기가 이렇게 보면 흑해의 배꼽이에요. 네. 배꼽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나한테도 중요하고 누가 와서 찌르면 즉사하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개발한 항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를 지금 독일은 확 한번 찌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기를 찌르기가 너무 어려운 이유가 지금 제해권이 장악이 안 됐어요. 바다는 지금 소련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다를 통해서 곧장 갈 수가 없고, 저 크림반도로 들어와야 되는데 크림반도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북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데 두 군데, 동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데 한 군데인데, 동쪽은 지금 소련이 있어갖고 못 들어오고 위로 들어오는데 거기가 2km, 4km 정도밖에 안 돼요. 길이. 그러니까 쉽게 들어올 수가 없고, 더군다나 지금 세바스토폴의 최후의 보루라고 해서 여기다가 삼중 방어선 설치하고 요새 만들어 놓고, 이거를 언제부터 했냐면 예카테리나 2세가 18세기부터 여기를 차지하고 안방마님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화 시켜놓고 그 중간에 계속 싸우잖아요. 1차 세계대전도 있고 계속 저기다 뭐 하나씩 쌓는 거죠. 예카테리나가 유럽, 러시아가 소련이 유럽이 되고 싶은 욕심을 가졌던 이 여자이기 때문에 저기를 요새화시켜서 나는 유럽과 연결할 거야. 네. 그 심보가 계속 가가지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 저기다 한 번씩 뭘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요새 자체도 그 만화에 보면 무슨 천공의 성, 라퓨타. 예, 그런 거. 그런 수준으로. 뭐 우리 미래소년 코난에서 보는 그런 수준으로 성을 만들어놔요. 이거는 보면 어떻게 점령할 수가 없어. 그리고 더 말도 안 되는 것 나중에 이제 설명해 주실 건데 진짜 사람만한 포탄 날아가는 포를 저기다 잔뜩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최후의 저항을 하기 위해서 소련군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진짜로 약간 느낌이 그 천년의 여세 콘스탄티노플을 약간 상징시키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크림반도 근데 그래도 독일 입장에서는 여기 점령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히틀러는 눈 뒤집혀 있는 상태인데. 아, 난리치죠. 7월 23일부터 닥달하기 시작하는데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크림반도 들어가는데 힘들고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준비를 하는데 결국에 이제 몇 번이고 말을 안 들으니까 8월 12일까지 점령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지금 크림반도로 막 들어왔고 한 2달 동안 열심히 싸워서 소련군을 세바스토폴까지 몰고 간 상태예요. 그게 이제 10월경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키예프에서 밀고 들어가고 중부군으로 지금 돌아간 상태에서 남부군이 세바스토폴 점령 안 하면 가만 안 둬라고 하니까 꾸역꾸역 밀고 가서 결국 겨울에 중부군은 모스크바 앞에 그리고 겨울을 앞두고 남부군은 이 세바스토폴 앞에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지금 현재는 모스크바든 뭐 어디 다른 데든 지금은 일단 희망적이에요. 지금 현재는 독일군이 다 이길 것 같아. 근데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진 않죠. 자, 그럼 현재까지 소모가 되고 뭐 승리를 하고 이 상황에서 독일군의 전력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때 공격을 개시한 독일군은 제11군입니다. 만슈타인 장군이 그 역전의 명수 만슈타인 장군이 신임 사령관으로 각 부임한 상태고요. 11군은 2개의 보병 군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예하에 9개 보병사단, 루마니아 제7군단, 1개의 기갑사단, 제306 포병사령부가 위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만화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독일군의 포들이 이 306 포병사령부의 통제를 맡은 포예요. 아, 그 정말 말도 안 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저걸 어디다 쓰려고 그래라고 했던 게 여기에서 사용이 됐군요. 맞습니다. 거기에 약 600대 정도의 항공기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대치하고 있는 소련군은 흑해함대 사령관 옥타브스키 중장이 총사령관이었습니다. 함대니까 당연히 함정들이 있었고요. 아까 지금 남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말도 안 되는 사람만한 포 있잖아요. 305mm 한 포인데 그게 드래그노트라는 전함에 이제 배치됐던 한 포를 지상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아, 네, 진짜 사람만한 포탄이 날아가는 거예요. 305mm니까. 그리고 제8 해군 육전 여단 소속의 병력이 약 32,000에서 49,000 정도의 병력이 있었고요. 추가로 지원 병력이 계속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까 지도상에서 보셨던 크림반도 우측 끝부분에 케르치반도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20만 정도의 지원 병력이 추가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군이 약 35대 정도의 항공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요. 지금 저기서 보면 그 콘스탄티노플을 떠올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결국 무너뜨린 것이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의 그 청동대포였잖아요. 네. 그걸 상상하고 간 것처럼 큰 성에 큰 대포. 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우리가 뭐 세바스토폴 하니까 이름도 좀 뭔가 이쁘고 귀엽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무기 좀 우리 한번 보면 800mm 구스타프 엄청나다는 연사포죠. 걸 알 수 있는 거죠. 저게 나가요, 근데? 저 지금 나가나 궁금해서 다들 저렇게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장군들도 야 저거 나가는 거야 하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독일군이 8월까지 이제 끝내 이렇게 히틀러가 네. 8월까지 모든 걸 끝내 이 얘기했는데 지금 못 끝내고 2달 동안 들어와서 여기서 엄청나게 지금 10월 이죠. 싸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0월이 됐는데 왜 이렇게 2달이나 걸렸을까? 딴 데서는 막 500km 달려왔다며. 이거 크기를 좀 생각해 보면 돼요. 이 크림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보니까 그냥 섬 같잖아요. 네. 27,000 평방킬로미터인데요. 네. 우리 지역 경상도가 29,000 평방킬로미터예요. 아, 경상도만 해요? 저 경상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독일군이 늦은 게 아니에요. 2달 만에 저걸 저렇게 들어왔으면 그리 늦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전열을 한번 정비를 하고 이제 10월이 돼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와 비가 엄청 오네. 아이고. 엉망진창이 되는 아이고야. 거예요. 비가 오니까 일단 기갑부대
뭐 못 쓰고 그리고 저기도 마찬가지로 습지라든지 하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간을 이제 처음에 다 쏟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 제대로 된 공격을 하는 것은 12월 17일인데 그 중간에 이제 전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차차 얘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에 들어온 게 누군지를 우리는 먼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소련에 육전여단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해군 소속이거든요. 육전여단 이게 영어로 하면 좀 쉬워요. 네이벌 인판트리예요. 그럼 뭐냐? 네이벌 해, 인판트리 보병, 해병. 해병대예요. 해병대. 그러니까 이게 겨울 전쟁 때 교훈을 소련군이 많이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핀란드랑 싸워 보니까 상륙 전력이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든 세핑 부대예요. 그래서 이 새로 만든 신편 부대인데 이 해병대를 여기다 갖다 넣는 거예요. 소련의 최정예를 집어넣은 거네요. 네, 얼마 안 됐지만 그것도 3만 명씩이나 나중에 막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독일군도 뭐 밀리진 않죠. 독일군은 뭐 병력이나 무기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이 지금 만슈타인이 왔단 말이에요. 만슈타인 장군이 지금 들어와서 11군을 이끌고 가는데 한 가지 걱정은 있어요. 이 11군이 새로 만든 부대예요. 요거 저 독소전 하려고. 네. 그러니까 전쟁 경험이 없는 부대가 많고 또 예비 부대다 보니까 장비가 있으면 사람이 없고 사람이 있으면 무기가 없고 이런 부대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일부 부대는 부대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전투를 한 번 안 해본 부대도 있어요. 어허. 이따 나오는 주요 부대인 뭐 132사단이라든지 이런 독일군 부대가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투의 향방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전투가 막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이게 지금 10월 초순에서 중순까지인데 만슈타인 장군이 지금 제가 왔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 전임자가 비행기 타고 정찰하다가 착륙하는데 쥐레밭에 착륙을 해가지고 죽어요. 사령관이 네. 지뢰밭에 착륙을 하다가 네. 지뢰가 터졌어요? 야, 저기 가라, 저기. 근데 그 쥐레밭에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이제 갑자기 죽어서 만슈타인 장군이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죠. 만슈타인 장군이 해결사이기도 하고 지금 이거 빨리 끝내고 다음 작전으로 가고 싶어서 적임자 보낸 겁니다. 이 만슈타인 장군이 2차 세계대전에서 완전히 계획도 하고 프랑스에도 갔다가 지금 가장 힘드니까 독소전에 와가지고 우크라이나 키예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 사람이 해결사로서 온 거죠. 만슈타인은 어떤 인물이죠? 이 사람이 처음에 2차 세계대전 시작했을 때는 참모장이었어요. 그래서 작전 계획을 짜는데 프랑스 침공 작전을 이 사람이 입안을 해요. 특히 낫질 작전이라고 하는 그 계산된 모험을 하자고 한 게 이 만슈타인이고 만슈타인의 작전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고 실행해낸 게 구데리안이다. 구데리안, 만슈타인 이 둘이 합쳐서 완전히 프랑스 전역을 이겨냈다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만슈타인이 뇌, 구데리안이 근육 이런 느낌이죠. 딱 그거네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서유럽을 점령을 했고 독소전을 시작하니까 또 이제 독소전으로 빼죠. 그래서 이때 진급을 시켜갖고 56기갑 군단장이 돼서 군단을 300km 넘게 이동시킨 것도 만슈타인이에요. 그래서 이때 어떤 별명이 붙냐면 기동의 만슈타인이다. 이때 기동하면 이제 구데리안, 만슈타인 딱 나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또 발터 모델이라든지 롬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좀 더 뒤에 명성을 얻는 것이고요. 이 만슈타인이 지금 이때는 작전의 중심에 이제 서는 것이죠. 그래서 레닌그라드 갔다가 모스크바 갔다가 지금 우크라이나로 오는 건데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 독일군 그랜드슬램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렙 장군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슈타인이 가지고 있는 병력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11군이라고 그랬잖아요. 11군을 데리고 오는데 이 부대가 병력이 많은 부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것저것 모여갖고 엄청나게 많이 모였고 육군도 암이고 군도 암이다 그렇게 말씀을 네네네. 드렸잖아요. 그러면 되게 군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덜 찬 부대, 완편 부대는 아니고 간편 부대 정도의 부대가 9개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루마니아 군단 하나가 있는데 루마니아 군단은 뭐냐면 동생 정도, 형 같이 시가 정도. 루마니아 군단은 약간 뭐 보급 정도나 하면 모르겠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활약을 거의 못하는 전투부대였죠. 그렇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병력이라든지 무기 장비의 수준은 낮았으나 일단 장점은 만슈타인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중제패권, 제공권을 장악해서 적재적소에 화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장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꽤나 지친 상태, 그러니까 진창을 뚫고 들어오고 그리고
전투 경험도 많지는 않은 부대를, 그것도 완편되지 않은 부대를 이끌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만슈타인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소련군. 지금 해병대 들어오고 준비가 아주 철저한 것 같은데요? 네. 이때 소련군이 적용을 한 게 종신방어예요. 종신방어라는 게 오늘날은 너무나도 흔한 것이지만 방어를 중심 깊게 설비를 해서 공격하는 측이 공격력이 소모되도록 만든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종신방어가 그냥 여러 명이 줄 서 있다고 그까이껏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종신방어도 이 철수 계획이 있어야 되고 서로 교대 계획이 있어야 되고 철수하는 그 루트까지 다 따야 되고 종신방어를 한다는 게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굉장히 높은 숙련도 그리고 작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못하는 건데 지금 세바스토폴에 오랫동안 작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여러 번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소련군은 이것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여기에 305mm 한 포를 비롯한 여러 가지 포가 배치돼 있었는데 사실 진짜 등치 큰 사람 싸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여러 가지 305mm 무슨 몇인치 포 무슨 한 포 이런 게 있는데 지상전 할 때는 이거 사실 쓸모가 없어요. 네. 가까이 붙어버리면 근접전이 돼버리면 그거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렇죠. 아군에 대해서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소련군이 믿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케르치 쪽에서 증원되는 병력 그거 하나만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소련이 갖고 있는 게 이때 한 2만 명의 병력이 있었다 그러고 그다음에 T-26 경전차 한 10대. 예? 그러니까 예, 몇 개 없어요. 그리고 122mm 야포 152문 이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세바스토폴에 있는 수비대 이 인원이 한 5만 2천 명 정도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바스토폴의 병력, 기본적인 병력과 그리고 정말 덩치 큰 대포 그리고 사실은 현재 막 보급되고 있는 해병대 인원이 전부였군요. 네.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네, 그렇다면 독일군의 공격은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네, 독일군의 세바스토폴 공격은 10월 30일부터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막 태어난 베이비 사단 132 보병 사단이 선봉으로 위력 수색을 실시를 합니다. 이 위력 수색이라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본격적인 공격 작전을 하기 전에 방어 부대가 어디 있는지 탐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하면서 소련군의 방어 진지, 주요 공용 항이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소련군이 이거를 종진 깊은 방어지대에 편성해서 병력들이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독일군이 찔러보고 있는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것들 오네? 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죠. 저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집결지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예상되는 공격 부대의 공격 출발 집결지에다가 305mm 한 포를 쐈어요. 그냥 저쯤 되겠지 하고 쏜 거예요? 네. 얻어 걸려라 하고 쐈는데 진짜 집결지였던 거예요. 얻어 걸린 거예요? 네, 얻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32 보병사단이 상당한 인명피해를 입습니다. 이야. 그래서 일단 퇴각을 해요. 그래서 소련군은 지금 한 포 쏴가지고 한번 재미 봤잖아요. 네. 그래서 세바스토폴 항구에 있던 함대를 출동시켜가지고 한 25마일 북쪽까지 한번 올려봅니다. 아까 독일군 부대 중에 기갑사단 하나 있었다고 네. 했잖아요. 25마일 올려보니까 한포 사거리 안에 전차가 보이네? 거기다 또 쏜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군도 이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항공기들을 보내가지고 세바스토폴 항구에 있던 전함을 공습을 하는데 격침시키는 데는 실패해요. 한 50명 정도 사상시키고 그 정도 이제 공방주를 주고받고 나서 11월 1일부터 만슈타인이 직접 지휘하는 제11군의 본대가 심페로폴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 북쪽에 보면 네네. 굉장히 좁은 곳인데 그 도시를 공격 점령하면서 본격적인 세바스토폴 공방전에 서막이 올라갑니다. 이때 11월 1일 그때 얘기를 좀 하면 132사단이 공격하는데 바로 한 포 맞고 멈춘 거 아니에요? 네. 원래는 공격을 더 하는 게 정상이에요. 한 포 맞았어도. 네. 뭐 무슨 전체가 반이 날아간 건 아니잖아요. 만슈타인이 여기서 멈춰 잠깐. 이거 뭐야? 야, 이거 그냥 포가 아닌데? 이거 사람 크기가 떨어지는데? 실제로 보면 포가 사람만 해요. 예전에 6.25 때 이 한 포 쏘면서 미군들이 야 캐딜락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크기도 캐딜락만 하고 돈도 캐딜락 값이고 저 비싼 탄입니다. 저게 떨어지고 갑자기 산이 무너진 것 같이 터지니까 일단 멈춘 거예요.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고
함포랍니다. 그럼 이제 야 어쨌든 공격해 방법이 없다. 그래서 12월 2일에 공격을 재개를 하는 거죠. 132사단이. 그런데 세바스토폴을 향해서 간다고 갔는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번에 누구 만나냐면 아까 소련이 준비한 새로운 부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병대. 해병대랑 만나는 거예요. 딱 붙자마자 500명이 날라가요. 뭐야 이거? 여지껏 만난 소련군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또 이상한 거죠. 소련군 맞아? 뭐야 이거? 멈춰. 그래서 다시 한번 멈춥니다. 그래서 이 132사단이 여기서 잠깐 멈추고 나중에 170사단 데려와서 교체하는데 뭐 그 부대도 매나 마찬가지 부대예요. 근데 이 132사단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대예요. 바바로사 작전 초기부터 참전하긴 했는데 전투를 안 해본 부대. 전투를 처음 한 게 1941년 7월 27일이니까 지금 전투를 해본 지 2달밖에 안 된 정말 베이비 부대인 거예요. 이 부대가 이제 당장 500명이 전사상자가 나니까 다른 부대로 교체할 동안 만슈타인 장군이 무려 야 일주일 동안 있어봐라고 얘기를 해요. 장군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못하거든요. 네. 만슈타인 장군의 천재성이 저는 이런 데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통상 장군들이 뛰어나니까 거기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공격, 방어, 돌파, 침투 이런 거 다 잘해요. 그런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때 하지 않는 걸 잘 못해요. 근데 만슈타인 장군은 이걸 잘해요. 여기서 일단 일주일 동안 딱 정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병력을 바꾸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때 소련군도 만만치는 않은 거죠. 이때 소련군이 아무 조치 안 취하고 숨만 쉬고 있었더라면 만슈타인 장군이 집어넣은 세 부대에 당할 뻔했는데 23,000명을 동쪽으로부터 이동시켜서 부대를 보강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5만 명, 1만 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7만 명, 거의 10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들이 세바스토폴에 있는 것이고 함포 사격으로 재미 봤으니까 함포 계속 쏠 것이고 고정포도 계속 쏠 것이고 양쪽은 결전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판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상황을 인지를 해요. 만슈타인 장군이 소련군이 충분히 준비를 했구나. 네. 정예 부대를 보내야겠다. 어허. 그래서 아껴놓은 비단 주머니에서 자기가 제일 아끼는 부대 중에 두 번째로 아끼는 부대 집어넣어요. 그게 이제 50사단이에요. 50. 이 50사단이 프랑스에서부터 다 참전했던 부대예요. 홀란드, 프랑스 거쳐서 독소전 온 부대예요. 노련한 네, 부대겠네요. 지금 와서 사실은 재조직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 미리 쓰는 거죠. 딱 꺼내갖고 네가 가라. 그래서 지금 50사단이 들어가서 11월 10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32사단 아까 못 싸웠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네. 조공으로 보내요. 그래서 50사단을 앞으로 보내고 132사단을 조공으로 보내서 이 50사단을 주공으로 보내고 132사단을 조공으로 보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만회해 네가. 이게 만슈타인의 전술입니다. 그러면서 전투 경험은 올리고 위험도는 떨어뜨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만슈타인 장군이 후속 중원부대로 2개 사단을 뒤에 더 붙여요. 어허.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출발한 순간. 네네. 여차하면 이 부대로 하여금 초월 공격을 해서 최후까지 목표 점령을 하게 하려고 했었겠죠. 네. 그런데 이것도 뜻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산 하나가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폭발이 또 일어나요. 선명미포 또 쐈어요? 네, 한 포를 또 쐈어요. 이번에는 어디서 쐈냐면 아까는 옮겨놓은 고정포로 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함대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함대에서 냈다 갖다 쏘는 거예요. 뭐가 왔는데요? 지금 이거요. 전함이 왔어요? 네. 이게 보기에도 엄청 커 보이잖아요. 네. 거함 거포 시대를 연 옛날 드레드노트예요. 네. 저거 와가지고 급이 온 거군요. 그리고 저거하고 이제 그 호위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루저급 전함 좀 작은 건데 그렇게 세 대가 와가지고 포를 쏘니까. 우리 임영구님도 이제 뭐 당연히 이쪽에 밀리터리 매니아시니까 또 그러지만 사실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가슴 속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미련한 어떤 그 네. 환상이 거함거포 시대. 맞습니다. 딱 2차 대전의 저 전함의 위용이거든요. 저도 당시가 이제 뭐 일본의 뭐 야마토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진짜 거함거포가 나왔던 시대인데 드디어 이 거함이 크림반도 앞에 나타나서 독일군을 향해서 함포 사격을 했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황당한 거죠. 독일군은 이게 뭐야? 이게 어디서 날라오는 거야? 보니까 이제 함대에서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다시 멈춰. 멈춰. 이게 멈춰. 11월 21일. 다시 한번 멈추는 거죠. 만슈타인이 멈춰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좀 주변을 돌아보는 거죠. 사령관이잖아요. 내 눈앞의 것만 보지 않는다고요.
이게 이제 11월 21일이잖아요. 여기가 크림반도라고 해서 영 따뜻하고 좋기만 하진 않아요. 그렇죠. 이때쯤 되면 한 8도 떨어져요. 점점 춥고. 그리고 다른 데 있는 부대들 독소전에서 그들은 엄청 지금 춥죠, 거기는. 추워 죽고 이미. 레닌그라드, 모스크바 여기는 완전 겨울이죠 지금. 그렇죠. 거기 딱 잘 짚어주셨어요. 거기 지금 레닌그라드 지금 망했잖아요. 네. 졌잖아요. 네. 모스크바도 지금 막혀갖고 지기 직전이고 만슈타인이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나 혼자 공격을 하는 게 맞아? 내가 여기 크림반도 지나서 세바스토폴 먹는다고 하더라도 레닌그라드, 모스크바 놓치면 이거 완전 나가린데? 그렇죠. 앞뒤에서 합동 공격을 해야지. 앞에 다 무너지고 갔더니 소련 전체가 뒤를 돌아보고 있으면 이건 망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잘못하면 내가 포위될 판이에요. 그러네. 저 위에하고 옆에하고 지금 글로 소련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러네. 나는 지금 해군도 없는데 네. 지금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달 정도를 고민을 해요. 근데 이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구석을 찾아야지 나와요. 한 달 동안 만슈타인 멈추라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위에서? 히틀러 뭐 하냐 너 이럴 것 같은데. 근데 뭐 하나 빨리 안 가라! 막 지금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급 열차가 오다가 그 너무 추워가지고 중간에 탈선하고 망가져서 보급 열차 총 3량 중에 2개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보급이 안 오니까 보급 기다린다는 핑계로 실제 보급이 없으니까 못 가기도 했고 거기서 이제 한 달 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12월이 되는 거죠. 12월에는 이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철수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갈 것이냐 이거 결정 안 하면 크림반도 소련군이 아니라 동장군한테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 지금 드레드노트급의 거함이 지금 배치가 돼 있고 등 뒤에 해병대 수만 명을 놔두고 다시 좁은 길로 올라가서 키예프 쪽으로 간다? 이건 사실 못 가죠. 이제 54단하고 132사단이 다시 이제 나서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누가 나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해병대 제8육전여단 소련의 제8육전여단이 나와 있다가 뒤로 빠져요. 뒤로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한 달 동안 소련도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방어선 준비하고 장애물 다 준비하고 목책, 지뢰지대 엄청나게 깔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깔아놓을 때 어떻게 하냐면 깔아놓고 뒤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병력이 뒤에 빠져 있으면 장애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위장하기 위해서 앞에 딱 나와 있어요. 독일군 공격 준비 사격이 요 앞에 떨어져요. 장애물이 하나도 안 망가져요. 그리고 8육전 여단은 뒤로 싹 빠지는데 마치 후퇴하는 것처럼 도망가자 하는 것처럼 신나서 따라오다 그 장애물에 걸립니다. 이게 12월 23일의 일이에요. 소련이 이제 예전의 소련이 아니네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지나가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는 통상 크리스마스 공세다 뭐다 해가지고 쉴 것 같지만 가장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격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흑해가 지금 소련 거잖아요. 네. 2만 명, 3만 명씩 육전여단 그다음에 뭐 예비 부대가 쑥쑥 들어와요. 케르치 쪽으로.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슈타인이 이때 또 뭘 하냐면 멈춰. 세바스토폴 공격 그만. 케르치 여기를 막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주 전력을 케르치로 보내갖고 케르치에서 지금 교전을 벌입니다. 세바스토폴이고 뭐고 케르치로 지금 2만 명, 3만 명씩 들어오면 뭐가 제일 겁나겠어요, 만슈타인은? 뒤를 잡히는 거. 포위죠. 자기가 포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죽기 직전이니까 우리가 한번 도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물어야 된다. 그래서 역공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겨울 동안 만슈타인이 준비를 잘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20만이나 되는 병력이 케르치 반도를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네. 들어온 병력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겨울이니까 바다가 어는 거예요. 바다가 얼기만 하면 되는데 바다는 얼었다고 해서 다 얼음이 되지 않잖아요. 네네. 임진강도 보면은 하천하고 만나는 지역은 유빙이라고 해서 얼음이 둥둥 떠다니거든요. 지금 아조프해가 그 상황인 거예요. 20만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추가 병력과 물자를 계속 갖다 줘야 되는데 유빙이 둥둥 떠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안에 있는 20만도 있는 물자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버티고 있다가 해가 넘어가서 1월 18일에 만슈타인이 이제 소련군의 교두보, 그러니까 마지막 보급로 하나가 딱 있었거든요. 그게 페오도시아예요. 페오도시아라는 곳을 기습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련군 제44, 51군의 유일한 보급로가 차단이 됩니다. 야, 그럼 20만 명을 굶겨 죽이겠다는 작전이네. 이 상황에서 만슈타인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서 이제 둘이 양군이 이제 결사정이니까 네. 치고받고 하면서 네. 양군이 막대한 손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또 한 번 멈춥니다. 잘 멈춰. 네, 잘 멈춰요. 여기서 한 번 더 멈춰가지고 5월까지 부대 정비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5월 8일을 기해서 새벽 3시에 기습적인 공격을 한 거예요. 공격 준비 사격을 한 10분간 실시를 한 다음에 07시 30분경에 소련군 방어선 정면을 공격을 합니다. 그때 독일 제30군단이 공격을 하는데 이 작전명이 오퍼레이션 트레페냐그드예요. 정면 공격을 하는 줄 알았죠, 소련군은. 정면으로 포탄이 다 날라오고 군단급 부대가 밀려오니까 오이씨 정면 공격인데? 하고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슈타인이 뒤쪽으로 일개 연대 병력을 돌린 거예요. 걸어서 간 게 아니라 보트에 태워가지고 돌립니다. 야. 바다로 돌아가가지고 이게 소련군 후방에 상륙을 해버리니까 소련 제44군이 솔직히 군 정도 규모의 부대면 일개 연대가 뒤쪽으로 와서 상륙했다고 해서 이 놀랄 규모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제압 가능한 정도죠. 제압할 수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사령관이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뒤에도 저 군이 네. 오고 있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보낸 독일군은 일개 연대지만 전장에서는 사실 이런 경우가 흔하거든요. 네. 실제 적병력은 중대급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도 중대, 저기서도 중대, 여기서도 중대라고 보고가 올라가면 보고가 받는 이 사람 입장에서 사단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아. 그런 식으로 공황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아. 사령관이 뭘 결정을 못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련군이 방어선이 점점점 뒤로 밀리고 돌파구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돌파구가 생기자마자 만슈타인이 거기다가 독일군과 루마니아군의 아껴놨던 보병 주력을 집어넣습니다. 돌파구 확장을 한 거죠. 돌파구 확장을 굉장히 공세성 있게 합니다. 그래서 5월 9일까지 30km를 냅다 달려요. 이거 30km를 돌파 부대가 뚫고 들어갔다는 건 방어 부대는 총 한 발 안 쏴놓고 도망갔다는 거거든요. 전면 패주를 한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비행장까지 손에 놓고요. 소련 전투기 한 35대 정도 파괴하고요, 지상에서. 그러면서 이제 44군이 완전히 붕괴되는 양상이 보이니까 아껴놨던 기갑사단 하나를 집어넣어가지고 결정적인 기동전을 실시합니다. 마지막 단검을 비수에 꽂은 거죠. 아까 그 두 번째로 아끼는 부대가 54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제일 아끼는 부대. 지금 6개월 지나서 지금까지 안 쓰다가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내의 만슈타인이에요. 이 기동전의 결과로 20만의 병력 중에 무려 2만 8천 명이 전사를 하고요. 14만 7천 명이 항복해서 포로로 잡히고요. 살아서 빠져나가는 건 3만 7천 명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소련군의 전략은 케르치 반도에 상륙한 20만의 군대로 망치 역할을 하고 강력한 방어지대를 편성하고 있던 세바스토폴 방어군 흑해함대 병력을 모루로 해서 망치와 모루로 때려잡으려고 한 거였거든요. 만슈타인의 군대를. 망치가 부셔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모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사실 세바스토폴의 운명은 절단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어떤 군도 뭐 미화시키거나 뭐 승리감을 얻고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전략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패배한다. 이거를 알려줌으로 해서 우리가 전쟁을 대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 기다림이라는 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왜 새가 울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오다 노부나가는 울지 않으면 새는 벤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어라고 말로 설득한다. 그리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이런 뭐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슈타인 정말 기다림의 명장이다라는 생각이 그런 드네요. 느낌이네요. 근데 관점을 여기서 또 한번 바꿔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만슈타인의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극성스러운 간섭의 결과였잖아요. 이하 부대에 맡길만 하잖아요. 자기 군사령관인데. 네네. 야 멈춰.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다린다는 게 포용력이나 그 사람의 뭐 인품을 얘기해 주진 않는다. 그래요. 전술적인 그 정확한 판단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소련군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만슈타인을 일단 여기다가 세바스토폴이라는 이 조그만 데다가 지금 6개월 동안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소련의 입장에서는 의도치는 않았겠지만 희대의 명장을 이곳에 묶어놓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인 자신들의 전략적 승리 여기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세바스토폴 공방전에서 그러면 에피소드는 혹시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 아까 대부분의 이제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분들 뭐 대포들 간의 싸움으로 이제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사진에서 나왔던 뭐 열차포, 800mm 구스타프 열차포라든지 뭐 600mm 칼 박격포라든지 지금 보이시는 저런 포가 사실 전술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저 포가 한 번 쏘게 되면은 네. 저 포신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탄배를 끄집어내야 돼요. 탄매를 화약이 너무 많으니까 화약 찌꺼기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초탄을 쐈는데 이 초탄의 명중성도 별로 없는데 포병이라는 게 초탄을 쏘고 나서 수정탄을 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능한 빨리. 네. 적 포병에 대응하기 전에 네. 한 발 쏘고 탄매 끄집어내야 되니까 다음 수정탄 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열차포는 45발 정도밖에 없었어요, 탄약이. 갖고 있는 탄 전체가요? 전체 탄이 45발 정도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600mm라든지 800mm라든지 저 포들이 일반적인 보병 부대를 타격하기 위해서 만든 포가 아니라 마지노선을 깨트리기 위해 만든 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었거든요, 포탄이. 그렇죠. 사실 누가 네. 봐도 저 포로 할 수 있는 거라곤 단단한 성벽을 부수거나 철갑을 네. 뚫는 거밖에 없어요. 공성용이에요. 뭐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CJ 탱크 같은 거. 그렇네요. 근데 저 포가 열차로 이동하잖아요. 철도가 없는 곳에서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네. 쓸 수 있는 곳도 제한적이죠. 기동도 안 되죠. 탄약도 적죠. 근데 유일하게 저 포가 전과를 거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오. 세바스토폴 공방전을 할 때 저 포가 사격을 해가지고 네. 천여만반 27m를 뚫고 들어가서 해안포대 하나를 부순 전과가 있어요. 아, 진짜. 벙커버스터죠. 지금으로 말하면. 뚫고 들어가서 부셨어요. 800mm가 되는 포가 마하의 속도로 꽂히니까 벙커버스터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게 답니다. 그거 한 번에 그거 하나 푸시려고 저거를 만드는 건 좀 확실히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긴 하겠네요. 노력이 떨어지네요. 와, 저게 포 크기예요. 포탄 크기죠. 네, 사람 2배만 하네. 2배보다도 더 크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305mm를 소련군이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한 포를. 한 포는 지상군이 쓰는 야포하고는 다르게 포신의 양각이라고 하는데요. 네. 포신을 들어 올리는 각도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군이 점점점 접근해 오면 포도 후방으로 이동을 시키든지 양각을 들어가지고 사격을 하든지 네. 아니면 직사로 쓸 수 있으면 직사포 사격을 그렇죠. 하든지 해야 되는데 305mm 한 포는 그게 제한이 되니까 접근하니까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세바스토폴 공방전을 포병들 간의 이제 대포들 간의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런 독특한 외양의 무기 체계에 어떤 흥미를 유발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사실 이 본연의 모습은 보병들 간의 전술 기동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바스토폴 공방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바스토폴 공방전 또 포위전이 6개월에서 길게 보면 8개월까지 진행이 된 전투거든요. 이것이 과연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모든 시간과 노력, 에너지를 들여서 탈취할 만한 목표였는가? 애초에 독일군 수뇌부에서 전략적인 지침을 잘못 내려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지 않은 전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처박아 놓은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죠. 과연 만슈타인을 저기에 8개월 동안 처박아 놓을 만큼 저게 중요한가? 히틀러의 개인적인 욕심 아니면 이 흑해의 보석이라고도 하는 이 크림반도를 차지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잘못 목표를 설정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소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비록 여기서 졌지만 소련으로서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야말로 만슈타인과 11군을 이 작은 반도 안에 몰아넣음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 역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벌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소련군도 이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선에서 분명히 20만이 상륙했을 때 양 부대가 협격을 해서 독일군은 이길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못했죠. 그러니까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호기를 포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전쟁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거.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슬기가 필요하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키예프하고 여러 부분에서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고 있고 크림 대교 폭발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크림 반도 병합이라는 선택을 소련이 했었습니다. 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반격을 하다 보면 크림 반도 탈환까지도 목표로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것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제 정치라는 게 냉혹하잖아요. 내가 한 발 물러나면 두 발 물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 우크라이나가 비록 러시아로부터 받은 거라고는 하지만 저 크림반도까지 다시 탈환하려는 당연한 국가로서의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네네.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이라는 곳에서 러시아군 수만 명을 포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헤르손이 떨어지게 되면은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급수원이 차단이 됩니다. 크림반도는 그 헤르손에서 나오는 그 강의 하천의 댐으로부터 전기하고 급수, 용수의 네. 100%를 받거든요. 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략 목표를 이미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크림반도도 회복을 할 거고 도네츠크, 루안스크 전부 회복을 할 것이다. 라고 대통령이 이미 전략 지침을 하달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거기에 맞춰서 지금 미군이 쓰고 있는 기동전을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예전에 네트워크 기반 작전 그리고 효과 기반 작전 단계에서 썼던 것들을 그대로 우크라이나 군에 적용을 해가지고 똑같이 러시아군에게 적용을 하고 있고 러시아군은 지금 보급도 안 되고 사계도 떨어지고 이제는 장비의 질적 수준도 우크라이나 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군사적으로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현재 방어 작전 중인 러시아군에게 승리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바스토폴 공방전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키예프 전투도 하고 세바스토폴 포위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역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전쟁을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고 처절한 과거가 반복된다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자병법 모공편에 보면은 이길 수 있는 것을 미리 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 2가지 사례가 지금 이번 전쟁 사례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나 싸울 때와 싸우지 않을 때를 아는 자가 승리한다. 나머지 하나는 장군이 유능하고 군주가 간섭하지 않으면은 승리한다. 이 2가지 사례에 지금 우리가 앞서 전 시간에 검토했던 사례와 이번 세바스토폴 사례가 적중하는 것 같아서 군대를 지휘하는 또 군의 영역은 전문가의 영역으로서 군에게 맡기고 정치는 정치의 영역을 하고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전쟁도 예방이 되고 승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독소전쟁 당시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한 방을 결정지은 전략적 요충지였는데요.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의 포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반드시 평화가 다시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전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